자, 그럼 제가 인터넷으로 구입한 앰프를 이용을 해서 AP에서 제공한 시퀀서를 사용을 해서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래에 보시면 직류 전원 공급 장치가 있고요. 여기에는 제가 온라인에서 구입한 캐누드 해드릴 수 있습니다. 프론트 레프트, 프론트 라이트, 리어 레프트, 리어 라이트 이렇게 4채널 앰프이고요. 지금 에이픽스 5호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4옴짜리 부하 2개가 지금 연결이 돼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적지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AUX0026 스위칭 앰프 매저먼트 필터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부하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있고, 지금 이거는 그 AP에서 제공을 하는 매저먼트 시퀀서가 되겠습니다. 이걸 사용해서 지금 측정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파라미터는 방금 전에 소개시킨 대로 10가지고요. 점의 레벨 및 게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과정은 앰프 출력을 전격 임피던스 부하 저항에 연결합니다. 일반적으로 4옴에 연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신호음 발생기를 전격 임피던스 1W 출력값으로 조절을 합니다. 이건 이제 오토 게인 컨트롤을 통해서 이렇게 조절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채널별로 게인 값을 체크를 합니다. 일반적인 통과 기준은 채널 간의 게인 편차가 일반적인 통과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표준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dB 이내, 프리미엄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0.5dB 이내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데모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P에서 제공하는 자동차용 앰프 측정하는 템플릿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보면 이제 2채널에 대한 1W에서 측정하는 법이 나와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면 전격 파워에서 원천에 대한 전격 파워에서 측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 디지털 램프에 대해서 이렇게 볼 때 필터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볼 때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W하고 전격 출력에 대해서 측정하는 법에서 알아볼 텐데요. 맨 처음에 1W 측정을 하기 위해서 1W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레퍼런스에 보면요, 내려가 보면 여기에 오토젠 레벨이라고 있습니다. 오토젠 레벨이라는 건 뭐냐고 하면 내가 타겟으로 하는 그 레벨을 자동으로 찾는 거고요. 내가 지금 이게 그 4옴 부하로 걸려 있기 때문에 2V가 되면 1W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1mV부터 100mV까지 해서 자동적으로 1W를 찾는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레퍼런스 게인 해가지고 dBRG로 모든 거 측정을 할 때 기본으로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스타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가 자동으로 1W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보니까 1W에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그때는 얼마냐고 하면 39.56mV 이렇게 돼가지고 나오고요. 4옴에 대해서 얘가 이제 레퍼런스 게인으로 나중에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게인 미스매치에 대해서 보면요, 이제 들어가 보면 0dBRG 돼 있죠. 그러면 39.56mV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채널 간 게인이 얼마 이렇게 편차가 생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164dB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알 수 있죠.
이 정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값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채널 간 편차가 0.16dB 정도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CMRR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라운드 선이 되겠습니다. 신호가 단일 도체로 전달되게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렇게 될 때의 단점은 이렇게 외부에서 노이즈가 유입됐을 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카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평형 언밸런스드 와이어링은 일반적으로 지향을 하게 되고요. 왜냐 그러면 노이즈가 크게 접지면 아니면 기타 다른 라인을 통해서 신호선, 접지선을 통해서 다 노이즈가 크게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와이퍼에 들어가는 모터라든지 좌석, 썬루프, 점화장치, 기타 다양한 부분에서 전자파 노이즈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호 체계 라인에서 노이즈가 제거되면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불평형 오디오 전송을 하지 않습니다. 평형 전송인데요. 이렇게 두 개의 시그널 라인이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트위스트 페어 신호선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위상이 반전된 차동 신호가 들어가게 되겠죠. 요걸 통해서 이렇게 다시 인버전 시켜주면 이렇게 신호가 2배 뻥튀기가 되는 하고 노이즈는 위상이 반전돼서 없어지는 아주 이런 신박한 기능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음은 정폭이 되고 양도선에 들어가 있던 노이즈는 위상 반전에 의해서 없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노이즈 억제에서 굉장히 강한데 이게 얼마만큼 이렇게 차동 신호가 들어온 평형 오디오 전송에서 이게 진짜 얼마만큼 얘가 잘 설계가 잘 되는지 보는 게 바로 CMRR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무한정돼야 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겠죠. CMRR 테스트 하려면 차동 모드, 디퍼런셜 모드에 대한 출력 전압하고 그 다음에 코먼 모드, 공통 모드 출력 전압의 비율로 해가지고 20로그를 통해서 데시벨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전제는 여기 계측기라든지 이게 라인 드라이버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출력 임피던스라든지 계측기 입력 임피던스가 반드시 이렇게 동일해야 되겠죠. 이게 동일하지 않으면 실제로 무한정 이렇게 많이 빼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편차가 굉장히 적은 게 중요하고요. AP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입력 임피던스 그 다음에 출력 임피던스가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시스템에 대한 CMR 측정이 굉장히 좀 신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오디오 시스템에서 CMR 등급은 일반적으로 60dB 이상이면 아주 충분하다고 돼가지고 있고요. 60dB라는 말은 1V가 들어올 때 노이즈가 외부에서 1V가 들어오더라도 실제 들어가는 것은 1mV 이하가 되면 된다는 거죠. AP에서 측정하는 CMRR은 이제 자동으로 릴레이가 자동으로 동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동 모드 전압하고 공통 모드 전압을 제가 자동으로 그냥 순차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되고 계산도 전부 다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릴레이 동작하는 딸깍 소리만 나면서 이렇게 붙었다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위쪽하고 아래쪽에 관련된 저항값이 서로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이때의 차이가 얼마 정도 생기는지를 봄으로써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ohm의 어떤 이런 소스 저항을 직렬로 이렇게 통과시키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IC에서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얘를 넣어서 똑같이 커먼 모드하고 그 다음에 디퍼런셜 모드 전압을 측정을 해서 로그 씌워가지고 20 해가지고 데시벨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CMRR을 재려면 이것처럼 안에 릴레이가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8채널 이런 장비 같은 경우에는 릴레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못 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IO라든지 5호라든지 이런 장비를 릴레이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 장비가 CMRR 측정될 때는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전기역 임피던스에서 1W로 출력을 하고요. CMRR을 측정을 하는 주파수가 100Hz, 1kg, 2kg, 5kg, 10kg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기준이 60dB 이상임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커먼 모드 리덕션 레시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1W 넣어주고 있고요. 이제 100Hz, 1kg, 2kg, 5kg, 10kg, 15kg 이렇게 커먼 모드에 대한 리젝션 평형 케이블에 대해서 하는데요. 제가 지금 사실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는 좀 케이블이 좋은 걸 써야 되는데 지금
제가 오디오 외부 입력으로 지금 그 앞에 그 3.5mm 헤드폰 단자를 통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이상적인 특성은 아니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한 60dB 이상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28dB 100Hz 나옴을 알 수 있고요. 1kHz 같은 경우에는 얼마 나오는지 한번 재보면 약간 30dB 정도 이렇게 나옴을 알 수가 있고, 2kg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한 30, 29 정도 나오고 있고, 5kg에서는 25dB. 이제 주파수가 높아지니까 조금씩 줄어듦을 할 수 있습니다. 10kHz에서는 21로 점점 줄어들고 있죠. 15kg에 가보면 18이나 17 정도로 이렇게 줄어듦을 알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을 사용한다고 하면 얘보다 훨씬 좋아질 것 같고요. 실제 같은 경우는 한 60dB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워 스플라이 리젝션 레시오, 즉 PSR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차량 전원 시스템에서 이제 DC 전원이 이렇게 막 흔들리게 된다고 하면 앰프하고 이게 결합이 돼서 가층 소음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 생기면 안 되겠죠. 최대한 적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가형 자동차 앰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배터리에서 전원을 바로 이렇게 공급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처가 되어 있는 앰프 적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SRR은 오디오 출력의 전원 시스템 관련 노이즈가 얼만큼 잘 방지 대책이 잘 되어 있는지를 측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자동차 앰프에서는 SMPS 전원 공급 장치가 따로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원이 흔들릴 가능성이 좀 적기 때문에 이제 물론 내장 필터링이 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요. 좀 이렇게 PSRR이 좀 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측정을 해봐야 되겠죠. 실제로 좋은지 안 좋은지는 측정을 해봐야 아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 그 자동차 이렇게 그 기준을 보면요, CTA 기준을 보면 DC 전압을 13.8V로 맞추고 그 다음에 AC 시그널을 이제 흔들어 주는 것도 13.8을 2V RMS로 막 흔들어 줍니다. 그러면 10에서 15까지도 막 흔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앰프에 이제 전원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전원 공급기 출력도 한 채널에 재고요. 그 다음에 앰프 출력도 같이 되게 되어 있으니까 두 채널로 가지고 요거에 대한 비율을 구해서 20로그를 해가지고 PSRR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 흔들어주는 요 주파수, 그러니까 실제로는 13.8이 일정하게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깨끗하게 나왔겠죠. 그걸 이제 11부터 13까지 흔들어주는데, 이 흔들어주는 주파수가 1초에 20번 흔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점점 높여가지고 1초에 이제 5천번까지 흔들어주게 되겠죠. 물론 이제 빨리빨리 흔들어줄수록 훨씬 더 오디오에서 좀 더러운 그 성능이 나오거든요. 왜냐 그러면 전원 공급기가 이렇게 빨리 흔들어주는 거에 대해서 잘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 기준은 60dB 이상이 돼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전원 공급 바퀴 출력, 이게 여기 있죠. 보시면 이 전원 공급기가 여기가 이제 카앰프인데요. 물론 이게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12V, 14V 이렇게 전원이 들어가고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얘를 인위적으로 흔들어 줍니다. 어떻게 했냐 그러면 AP 그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오디오 인풋이 들어가 있는 파워 스플라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2V씩 막 흔들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V RMS를 흔들어 주면 이 전압이 이제 막 이렇게 흔들리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거 출력을 1번 채널에 넣어 주고요. 오디오 아웃은 오디오 인풋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사실은 얘가 이상적으로 본다고 하면 어떤 짓이 되더라도 여기서는 출력이 나오면 안 되겠죠. 하지만 얘가 전원이 흔들리면 여기서도 이상한 이렇게 노이즈 시그널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얼마만큼 좋은지를 보는 거에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13.8V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들어갔지만
여기에 오디오 인에 의해서 2V씩 이렇게 흔들리게 되겠죠. 그렇죠? 요 빨갛게 흔들리는 거를 1번 채널에 넣게 되어 있고요. 오디오 아웃은 당연히 인풋이 없기 때문에 쭉 이렇게 얻게 돼야 되는데요. 요게 이제 2번 채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흔들리고 있죠. 그렇죠? 흔들리고 있으면 실제로는 내가 예를 들면 뭐 20Hz만 30Hz만 흔들었다 그러면 30Hz만 나오겠지만 실제로 여기에 전원 공급기도 뭐 작기는 하지만 이렇게 약간의 하모닉스도 있죠. 그래서 완벽히 깨끗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오디오 출력에서도 요거에 관련된 약간의 영향이 있죠. 영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향을 이렇게 흔들리지만 요새 이게 비율적으로 얼마만큼이 적냐하는 게 이제 요 앰프의 성능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20Hz일 때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음은 1kHz인데요. 굉장히 빨리 흔들어줍니다. 여기서 막 1kHz 흔들어주겠죠. 2V로 흔들어줘 버리면 아시겠지만 여기 파워 스플라이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뭐 주기적인 반응은 나오지만 계속 보면 실제로 보면 반응이 아주 더럽게 이렇게 나오게 돼 있죠. 이 반응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보면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있고요. 내가 흔들어준 주파수 1kHz 주파수 이게 밴드 패스 필터 요 시기를 가지고 요 크기 대비 여기서 나온 요만큼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요 양을 가지고 이제 PSRR을 측정을 하게 됐으면 이게 샤프한 밴드 패스 필터를 걸어서 딴 것들은 안 보고요. 내가 넣어준 주파수에 대해서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PSRR을 이제 뭐 5000번 흔드는 것부터 20번 흔드는 것까지 비디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보면 요거는 이렇게 값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값들이 막 이렇게 바뀌고 있죠. 여기 보면 주파수가 이제 뭐 저주파수로 가고 있고요. 요 그래프를 보실 때는 얘 같은 경우는 전혀 이제 항상 13.8V를 1조 넣어줬을 때 오디오 출력이죠. 그러니까 뭐 깨끗하게 뭐 굉장히 작은 값이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뭐냐고 하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 스플라이인데 파워 스플라이에서 이제 이게 5kg부터 이제 20Hz까지 이렇게 막 넣어줬을 때 요 값이고요. 그때 오디오 출력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전원이 빨리빨리 흔들리니까 좀 더 이렇게 쓸데없는 오디오 전원 노이즈가 더 이렇게 좀 더 크게 나오면 알 수가 있고요. 천천히 흔드니까 뭐 기존에 뭐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고 유사한 수준으로 가 있죠. 그러면 이게 100Hz 이상에서 실제로 약간의 영향을 미치고 1kHz 이상에서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즉 전원이 이렇게 빨리빨리 흔들리면 오디오에서도 아무것도 입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노이즈가 이렇게 발생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DC 전원 13.8만 됐을 때 이렇게 돼 있다고 나와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AC 전원이 가해진 거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5kHz 톤에서 이거 20Hz 톤까지 되어 있는데 좀 여기서 크게 영향이 있으면 알 수 있죠. 이 전원 공급기의 출력이고요. 13.8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씩 이렇게 막 이렇게 실제로 보면 또 일적이지도 않죠. 왜냐 그러면 이 전원 공급기가 이렇게 빨리빨리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D클래스 앰프가 이렇게 못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차이를 나타낸 그래프가 바로 요건데요. 요 밑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 100Hz 언더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고 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값이 나오게 알고 있는데 이 리밋이 적어도 60dB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게 좋은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주파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주파수 응답은 오디오 장치에서 가장 중요한 인자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주파수 응답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일반적으로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꼭 체크는 해봐야 되겠죠. 주의해야 될 부분은요. 이게 아까 AS17 같은 차단 측정 필터는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주파 특성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사전 필터만 사용을 하고 AS17 필터는 반드시 끈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20에서 20kHz까지만 사용을 하게 되어 가지고 있고요. 그겠지만 AS17 필터는 제거한 상태에서 1W에서 20에서 20kHz에서 측정을 하고요. 통과 기준은 일반적인 성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dB 이내에 20에서 20kHz 내가 들어와야 되는 거고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0.5dB 이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파수 편차
즉 주파수 응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여기 보면 주파수 응답 플러스 마이너스 1dB, 플러스 마이너스 0.5dB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똑같이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 0dBRG 시그널을 내주게 돼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필터를 이렇게 AS1치 필터를 이렇게 끄고 하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ADC 패스를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이제 주파수 특성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데비에이션을 나타내는 거고요.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2V가 이렇게 섞이면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실제로 전체 주파수에서 똑같은 2V가 안 나오죠. 이 게인에서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있고, 상대적인 레벨에서 본다고 하면 그렇지만 이게 주파수 특성이 고르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1kHz 기준에서 본다고 하면 이게 제법 좀 차이가 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편차를 본다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0.5가 이렇게 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0에서 2만 헤르츠 사이의 주파수 특성이 약간 이 4온 부하에서 조금 이렇게 편차가 좀 약간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이즈 레벨인데요. 노이즈 레벨은 뭐 THDN을 잰다든지 뭐 크로스토크를 쟀다라든지 PSRR 등 같은 특성이 질 때 이 노이즈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이즈가 아주 중요한 측정 인자가 되고, 또 자동차에서 음향 청취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왜냐 그러면 내가 이제 엔진하고 악셀이가 다 모두 꺼진 상태에서 조용한 차 안에 앉아서 음악을 듣고자 할 때 청취자가 이렇게 씩 하다가 음악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노이즈가 밑에 깔려 있으면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레벨이 작을수록 좋고요. 이렇게 노이즈를 측정할 때 같은 경우는 항상 A 웨이팅 필터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 그러면 사람의 청각 특성이 주파수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2, 3, 4 여기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듣고 저주파수 아니면 그보다 높은 고주파수에도 덜 민감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들이 바로 고려가 되죠. 왜? 사람이 나중에 이제 듣기 때문에 사람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민감하지 않은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기에서 이제 A 웨이팅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을 때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40폰 1kHz 보면 40dB 정도에 나오는 요 커브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A 웨이팅 커브라고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게 돼 있고, 그걸 이제 보면 요런 특성이 있겠죠. 그래서 보면 1kg, 특히 2kg에서 3kg 요 대역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듣고 저주파수 덜 민감하고 고주파수 덜 민감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 레벨 측정할 때는 반드시 A 웨이팅을 사용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A 웨이팅을 건 상태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넣은 상태에서 앰프를 최소 게인하고 최대 게인에서 측정을 해서 보면 표준 성능 같은 경우에는 한 200 마이크로볼트 이하가 돼야 되고요. 프리미엄 성능 같은 경우는 100 마이크로볼트 이하로 이렇게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데모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이즈 레벨인데요. 아래 보면 이제 노이즈를 RMS 값으로 재는 걸로 돼가지고 있고, 이 웨이팅은 A 웨이팅이 걸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재볼까요? 400에서 500 정도 마이크로볼트가 되어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다. 싸구려 앰프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출력 파워 및 고주파 왜곡인데요. 그 THD 플러스 N 총 고주파 왜곡에다가 노이즈가 다한 요게 이제 오디오 앰프 성능 측정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오랫동안 널리 사용되어 왔었거든요. 이제 최대 출력을 디지털이다 그러면 0dBfs 아니면 전격 입력에 대해서 넣어주고, 그러면 넣어줬을 때 나중에 그게 이제 고주파 성분하고 그에 대한 노이즈 성분을 다 잰 상태에서 내가 입력시켜준 시그널만 나중에 쏙 빼주면 되겠죠. 굉장히 강력한 노치피터를 넣어서 빼주고 나면 거기에 대한 잔류물들의 에너지를 보는 건데요.
요 같은 경우에 측정을 할 때는 이 대역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 20에서 20km 했냐, 아니면 뭐 20에서 40km까지 했냐, 아니면 뭐 80km 했냐에 따라서 실제로 대역이 2배가 늘어나면 노이즈가 3dB 증가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THD 엔진 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내 레벨도 올려주면서, 왜냐 그러면 이 같은 경우 내가 이제 정격 입력을 잘 모른다, 그러면 이제 계속 레벨을 올려주면 THD가 처음에는 줄줄줄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팍 커지게 되겠죠. 그게 이제 사인파가 이제 사각파로 바뀌는 지점인데요. 그게 이제 정격 입력이 되겠죠. 보통 1% THD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것도 같이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주파 왜곡을 잴 때, 파워에 걸리는 고주파 왜곡을 잴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1W에서 모든 채널을 구동시킨 상태에서 THD 플러스 N 값을 보는 경우가 있고요. 엔트리 같은 경우는 뭐 1% 이내, 미드급은 0.1% 이내, 프리미엄급은 뭐 0.01% 이내를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전격 파워, 즉 최대 출력이 되겠죠. 그때 같은 경우는 한 채널만 구동을 시키고, 뭐 엔트리급은 10%, 뭐 1%, 프리미엄 0.1%를 일반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셔야 될 거는 1W 테스트 할 때는 모든 채널을 다 구동시키고 해야 된다라는 거. 물론 거기 이제 더미 부하가 전부 다 모든 채널에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체 출력, 전격 파워를 낼 때 같은 경우는 한 채널만 이렇게 구동시키면 그 부하를 연결시켜서 측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W 측정할 때 그 같은 경우에는 THD 측정이 뭐 20에서 6km까지 밖에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20에서 20km까지 필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6km다 그러면 2차면 10이고 3차면 18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2차, 3차는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7이 된다고 하면 3, 7, 20이면 그 3차가 아예 못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THD 플러스 N을 잴 때는 반드시 저주파수밖에 못 잰다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전격 파워 레벨로 잴 때도 마찬가지고 6kHz 이하에서만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 채널에 대한 전격 파워에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단 시그널패스 셋업에 가서 똑같이 오토젠 레벨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얘의 전격 입력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THD가 1% 될 때까지 지금 최대 볼륨에서 얘가 지금 몇 와트까지 나오는지를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볼륨은 맥스이고요. 제가 이게 10mV에서부터 1V까지 한번 변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W 나오고 있고요. 12W, 14W 이렇게 바뀌고 있죠. 얘가 이제 1%에 수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25.56W가 돼 가지고 있고요. 그때 THD가 1%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앰프는 지금 전격 25W 정도 이렇게 출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호 변조 왜곡인데요. 좀 전에 THD 플러스 N이 6kHz 이하까지만 측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미드레인지 스피커라든지 아니면 미드레인지 앰프의 특성, 그 다음에 하이 프리퀀시 특성은 어떻게 되나요? 그게 굉장히 궁금할텐데요. 이제 그걸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바로 두 가지 톤을 동시에 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 톤을 동시에 내면 상호 변조 왜곡이 발생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보고자 하는 주파수 대역에서의 측정이 가능한 이런 신박한 방식을 찾게 됐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바로 DFT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SMPT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두 가지 톤만 넣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20kHz까지 되니까 19하고 20kHz 두 개를 넣어주고요. 동일한 레벨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우리 위에는 못 재기 때문에 요 밑에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적게 생겨야 되잖아요. 이게 안 생기는 게 제일 좋겠죠. 이상적인 스피커라고 하면 당연히 안 생겨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모든 시스템은 비선형이기 때문에 생기는데 얼마만큼 적게 생기냐라는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양을 봐서 요 양이 몇 데시벨 이내에 들어오느냐 라는 걸 가지고 이제 알 수 있게 되겠어도 들어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SMPT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영화 텔레비전 엔지니어 협회에서 만든 거고, 지금은 IEEE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얘는 좀 다른 게, 이제 저주파수 두 톤은 맞는데, 저주파수에서 60Hz를 굉장히 크게 내주고요. 그 다음에 7kHz 톤을 좀 작게 내줍니다. 4:1 정도로 해가지고 12:11 정도 차이 나게끔 한 다음에 내주고요. 그러면 또 이것도 두 개만 나와야 되겠지만, 여기서 또 이렇게 나오죠. 여기 이런 것들이 사이드 로브들이 나오는데, 요 양이 0을 가지고 이제 앰프의 특성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왜 60Hz를 쓰느냐, 뭐 회피는 왜 7kHz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 말들이 많을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60Hz가 앰프 같은 게 굉장히 취약하죠. 왜냐하면 전원 노이즈에 대해서 굉장히, 보통 뭐 50이든 60, 여기가 이제 전원 노이즈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또 특히 저주파수 같은 경우는 전류를 많이 당겨서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파수를 좀 크게 내주고요, 고주파수를 좀 작게 해서 좀 현실과 좀 가까운 어떤 이런 전체 대역 테스트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요 대역도 20km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DFT 같은 경우에는, IMD를 잴 때 DFT 같은 경우에는 전격 부하 저항을 모든 채널에 연결해야 된다. 더미 부하를 싹 다 연결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1W에서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SMPT 같은 경우에는 내가 테스트 채널에만 연결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돼가지고 있고요. 1W로 똑같이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 성능은 0.5% 이하를 권장을 하고 있고, 프리미엄에서는 0.1% 이하를 이렇게 권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호 변조 왜곡인 IMD에서 알아보겠는데요. 그 SMPT 방식으로 해서 60Hz와 7kHz 4:1 비율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너레이션을 해보면요, 0.03%, 0.03% 이 정도 나오죠. 얘를 갖다가 데시벨로 본다고 하면 마이너스 70, 이 정도 수준에 나올 알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실제로 이해하고 이거 위에 이런 상호 변조 왜곡들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크로스토크인데요. 한 채널의 신호가 다른 채널에 유천되는 양을 보는 거거든요. 앰프 내에서는 여러 가지 위치에서 이렇게 노출이 발생이 가능을 한데,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터 출력 단위라든지 아니면 인쇄 회로 기판 PCB에서 어떤 이렇게 회로가 이렇게 옆으로 병렬로 이렇게 좀 연결되어 있다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적으로 커플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정전 용량 커플링 생길 수도 있고, 마그네틱 커플링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자기적인 전자기적인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노출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고주파수로 갈수록 이렇게 크로스토크 양이 증가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10kHz 정도를 대표적으로 해서 단일 값으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물론 전 주파수를 이렇게 수입을 해서 다 볼 수도 있습니다. 재는 방법은 한 채널을 갖다가 구동을 시키고 다른 채널에서 들어온 걸 잴 수도 있고요. 모든 채널을 다 구동을 시키고 나머지 한 채널에서 안 들어와야 되는 양을 볼 수도 있는데요. AP 크로스토크 잴 때 같은 경우는 한 채널만 이렇게 언드리븐 시키고 다른 채널을 전부 다 구동시키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W의 입력 신호음을 넣어서 모든 채널에 대한 크로스토크를 측정한다. 그리고 또 연속 수입을 해가지고 모두 주파수 다 볼 수도 있고, 아니면 10kHz만 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0kHz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표준 성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0dB 이하, 그 다음에 프리미엄 성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0dB 이하를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데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크로스토크를 측정하는 건데요. 한 채널을 갖다가 구동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값을 보기 위해서 여기 보면 0dBRG 1W를 넣어주고요, 10kHz 톤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1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5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채널 2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7로 약간 좀 문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 앰프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DC 오프셋인데요.
일반적으로 앰프는 뭐 AC를 이렇게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지만 출력 시에 DC 전압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없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없을 수는 없고 최대한으로 작게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만약에 DC 전압이 커진다 그러면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주고 또 스피커 같은 부품을 손상시킬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전압이 인가가 돼가지고 그러면 스피커 한쪽으로 움직여 있을 테니까, 그죠? 그리고 이런 DC 오프셋을 쓰면 출력 전원을 온오프 시킬 때 팝 노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팝 노이즈 테스트하고도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부하를 연결시킨 상태에서 앰프를 작동을 시키고요. 이제 그러면 DC 레벨을 측정하면 되겠죠. 그러면 절대값으로 100mV 이하 같으면 뭐 0.1V 이하 같으면 뭐 표준 성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10mV 이하 같으면 프리미엄 성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 보면 DC 레벨이 돼가지고 있는데요. D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입력이 이제 무음이 되겠죠. 0V RMS 1kHz 톤을 넣어주는군요. 이상하죠? 0에 1kHz는 실제로 아무것도 안 넣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얼마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보니까 아까 마이너스로 뭐 9에서 한 16mV 정도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클릭팝 노이즈, 그 다음에 턴온, 턴오프 시 발생되는 클릭팝 노이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러니까 앰프를 끄거나 켤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시적으로 전압 스파이크가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을 뭐 발생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뭐 회로적으로 아니면 프로그램적으로 넣을 수는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떤 스피커에서 이렇게 퍽퍽퍽 소리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분석기에서는 사실 가청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떤 가이드라인이 되겠지만 실제로는 이게 이제 최종 평가 시에는 차량 격실에서 이제 실제로 전원을 온오프 시켜봐야 되겠죠. 만의 청취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이 양이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스피커의 감도에 따라서도 더 다르기 때문에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제 앰프 2의 경우 그 앰프의 전원이 인가될 때 보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스파이크 한 거의 뭐 마이너스 0.5V 정도의 전압 스파이크가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실제로 나중에 이 앰프에다가 스피커를 물려서 측정을 들어보면 이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가청 여부를 청취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APA 같은 경우에는 뭐 매저먼트 레코더라든지 노이즈 레코더 측정을 통해서 이렇게 켰을 때 얼마만큼 튀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RMS 레벨이고 이게 레코딩하는 속도가 초당 20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선이라고 해서 얼마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정도 선에서 이 정도라고 하면 실제 가청 테스트라면 어떻게 되지 하는 것들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으로 확인은 매저먼트 레코더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반드시 이제 실제 내가 사용을 하는 실제 환경에서 청취 실험을 통해서 가청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음압계를 가지고 실제 그 현장에서 측정을 한 건데요. A 웨이팅을 걸고 음압계도 이제 패스트 응답 125ms 시간 상수를 가진 패스트 응답을 통해 측정한 건데 요걸 통해서도 이제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없겠구나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ITU-R 같은 경우에는 CCIR 1K 필터를 사용을 하고 커즈픽 측정을 통해서 방송 및 녹화 시에 오디오 주파수의 노이즈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정기적으로 나와 있는 이 값과 사실의 가청 여부와의 코릴레이션 정도는 반드시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청음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가이드라인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턴온, 턴오프 시 노이즈를 보는 방법인데요. 바로 피크 값을 확인을 한 다음에 라우드 스피커를 연결해서 청음을 통해서 해야 되고 차 안에서 이제 조용한 환경에서
클릭 소음이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자동차용 파워앰프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요약을 해보면 항목은 주파수 응답, 그 다음에 게인, CMRR, PSRR, THD 플러스 N, IMD, 노이즈 레벨, 크로스토크, DC 오프셋, 클릭 앤 팝이 있었고요. 주파수 응답 같은 경우에는 표준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dB 이내, 프리미엄은 플러스 마이너스 0.5dB 이내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게인, 채널 간 게인 차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0.5, CMRR 같은 경우에는 60dB 이상, PSRR 같은 경우는 60dB 이상, THD 플러스 N 같은 경우에는 표준에서는 1.1% 이내, 그 다음에 프리미엄에서는 0.1% 이내, IMD 같은 경우에는 표준 성능 같은 경우는 0.5% 이내, 프리미엄은 0.1% 이내 되어 있고요. 노이즈 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A 웨이팅을 반드시 걸어야 된다고 했고, 표준 성능은 200 마이크로볼트 이내, 프리미엄은 100 마이크로볼트 이내. 크로스토크는 표준 성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0dB 이하,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50dB 이하. DC 오프셋은 표준 성능은 100mV 이내, 그 다음에 프리미엄은 10mV 이내. 클릭 앤 팝은 국제 표준에 의해서 측정해 볼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들은 실제로 이렇게 클릭 소음이 있는지 없는지 조용한 환경에서 청음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한 10가지 정도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자동차 앰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AP에서 테스트 시퀀서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AP에서 그 테스트 시퀀서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전체 성능을 자동으로 측정해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게 제가 해보니까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이상으로 오늘 카오디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카오디오 담당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 관련된 앰프를 개발하는 업체들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